세상의 98%는 모르는 지식. 미디어 98. 한국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어젠다가 있죠. 그건 바로 저출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기를 너무 쬐끔 낳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했거든요. 한국은 예전부터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빡세게 관리하던 국가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트렌드를 바꿔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누가 보면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왠지 약간 그런 분위기다 이런 겁니다. 에? 좀 이상하잖아요. 국가에선 세금 이렇게 때려 붓는데 방송에선 뭐가 나옵니까? 금쪽이 나오고 성별 갈등 나오고 마치 외국인이 보면 한국에선 애기 낳지 말라고 인위적으로 송출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한국 정부는 정말로 저출산을 두려워할까? 왜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냐는 겁니다. 나오는 정책이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는 우리 각자 개인이 판단하고 저는 그 10년 동안의 지표가 정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준다 생각해요. 사실 정부에서 두려워하는 건 단순한 출산율 감소가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하는 건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부양 문제죠. 천천히 인구가 감소하는 건 모든 국가에서 예정되어 있어요. 이런 출산율 감소 현상은 한국 이전 다른 국가들에서도 일어났던 현상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해결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감히 말하건대 그 해결법은 심오하고 충격적입니다. 이걸 위해선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러기에 영상은 총 2부로 구성될 건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성이 뭔지에 대해 말할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입니다. 저출산은 왜 일어나고 왜 해결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말이죠. 사람 좀 적게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서울, 경기만큼 인구 밀도 높은 도시에 찾기 힘듭니다. 원래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이는 안 살았어요. 비료가 발명되고 의학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아기를 10명씩 낳고 이랬는데 왜 우린 비혼 선언을 할까? 어르신들이 나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때 비해서 지금이 100배는 더 살기 좋단 말이에요. 솔직히 요즘은 돈이 없어도 국가에서 밥 먹여주는 시대잖아요. 조선시대 대감들보다도 훨씬 더 잘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번식을 안 하냐는 겁니다. 왜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산업 구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출산율과 산업 구조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은 말이죠. 이 황폐화된 서울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개발도상국이 그랬듯이 노베이스에서 시작했죠. 여기서 노베이스는 농경사회인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 스타크래프트 할 때 초반에 일꾼 4마리랑 커맨드 센터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미네랄 캐는 거밖에 없죠. 이런 농경사회에서 말이죠. 노동력이 곧 생산력입니다.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선 아이를 많이 낳아야 했죠. 아이가 많이 태어나야 쌀을 더 많이 수확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건 농업 다음으로 중요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다산의 여신과 풍요의 여신의 이미지가 겹치는 이유도 다 이것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프리카에선 왜 아기를 많이 낳겠어요? 그거 다 필요하니까 많이 찍는 거라고요. 그 유니세프 광고 보면 나오잖아요. 그 조그만 애들이 물 길어 나르는 거. 먹고 살려면 물도 길어와야 되고 밭에 씨도 뿌려야 되고 할 게 엄청나게 많죠. 단백질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제 시간에 소 돼지한테 밥 줘야 하잖아요. 당연히 많은 처가게 망도 봐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밭에서 부모님이 일하는 동안 집에서 요리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이게 몇 명입니까? 하나 둘 먹는 것 하고 하면 셋 넷 이게 적어도 10명은 있어야지 집이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 국가에서 가정이란 한마디로 스타트업 회사라는 거예요. 게다가 병원이 없으니까 영아 사망률도 높단 말이죠.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많이 낳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한반도만 봐도 100년 만에 인구가 7배나 증가했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개발도상국의 탈출 문이 열리는 겁니다. 미네랄도 쌓이고 일꾼도 20기 이상 찍혔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마치 넷플릭스 수리남이랑 비슷해요. 초반의 주인공이 친구 말 듣고 수리남으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라고요. 약간 이런 거죠. 야야, 저기 동아시아 반도에 그 한국이라는 쬐끄만 나라가 있거든. 야, 거기 사람들이 말이야 일본 사람보다 임금 싼데 일을 끝내주게 잘해준대. 아니, 여기서 공장 돌리면 아주 그 대박 난다니까. 자, 이렇게 저렴한 노동력이 놔두고 가만히 있는 기업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국가도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테크트리 타고 진행된다고요. 보통 이럴 때 정부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기업들을 모집하거든요. 몇 년 동안 법인세도 완화해주고 관세도 없애줍니다. 이걸 보고 해외 기업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일단 기업은 정부랑 협약을 맺어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일꾼 가격도 10분의 1인데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비싼 국가에다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렴한 국가에다 짓는 거예요. 그래야 마진율이 좋죠. 결국 국가는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투자를 받습니다. 그럼 그 돈을 모아서 도로도 깔고 수도도 만들고 사회적 인프라를 지어 나가는 거죠. 이런 자본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 해외 공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아는 그거 신발 있잖아요. 조던 신발. 그것도 80년대 한국에서 생산했죠. 그리고 그 장난감 있잖아요. 레고. 그것도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투자가 많으니까 국가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죠. 과거 한국 GDP 그 성장률이 2자리였던 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영원한 떡상은 없습니다. 전성기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결국 개발도상국도 성장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중진국의 반열에 오르거든요. 거기다 임금도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오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아주 희망이 넘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때부터 경기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때부턴 투자자들의 눈빛부터가 달라져요. 왜냐면 주변에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들이 넘쳐나거든요. 이제 중진국이 된 국가는 메리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미네랄도 말라가고 50원 하던 일꾼도 이제 커맨드 센터 가격을 하는데 여기서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결국 커맨드랑 건물 다 띄어서 미네랄 더 많은 데로 간다고요. 마치 조던이랑 레고가 중국으로 옮겨간 것처럼. 근데 이게 다 사실 예결된 전차예요. 한국도 역사상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설마 몰랐겠습니까? 사실 한국에 제조업이 들어온 것도 다 이 이유거든요. 독일에 있던 공장들이 일본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이제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한국이랑 태국으로 넘어간 거죠. 인건비가 오르고 공장이 주변 국가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엄청 흔합니다. 만약 벌어둔 돈으로 국가가 신산업을 육성했거나 아니면은 국부펀드를 잘 구했다면 버티겠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중진국의 함정이라 하죠. 국가가 성장했어요. 개발도상국을 탈출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 해서 출산율이 왜 떨어질까?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침체로 인한 부동산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인건비가 저렴하면 해외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아요. 그럼 초기에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식으로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럼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협력사들도 모이면서 점점 그 몸집이 커지겠죠. 돈을 많이 주니까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산업단지로 모여듭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 형성되고 모든 인프라 또한 도시로 집중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경제는 호황이거든요. 투자가 많으니까 그 돈으로 건물도 짓고 도로도 건설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인건비가 오르면서 모든 건 달라집니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가 비싸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더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떠나고 자국 내 투자는 위축되죠. 다시 말해 더 이상 신규로 지어지는 공장이 없단 얘기입니다. 공장이 지어야 일자리, 인프라가 생기고 거기로 사람이 이주하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더 이상 그 공식이 성립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시민들은 과밀화된 도시에서 경쟁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주변 도시로 이주하고 싶어도 그 도시에는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 도시를 떠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의 집값은 점점 더 올라가고 기업들도 양질의 이역은 전부 다 수도권에 모여 있으니 주변으로 이전을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집이 있어야 가정을 꾸리고 출산을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집값이 비싸졌으니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스펙 쌓아서 일 많이 해서 집을 사야만겠죠. 결국 부동산 문제가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부동산이 문제일까? 아니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방 하나를 15명이서 썼거든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조상님들이 단칸방에서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데 어떻게 그 부동산 문제만 출산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건 바로 아이의 가치입니다. 선진국에선 더 이상 아이를 투자의 목적으로 보지 않게 된 거죠. 다시 말해 아이를 낳아도 경제적 가치가 적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의 결정적 차이거든요. 개발도상국에서 아이의 노동력은 중진국과 다릅니다. 중진국에선 아이를 낳는다 해도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어떤지부터 봐야겠죠. 개발도상국에선 제조업, 인프라 개발 등으로 육체 노동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이가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바로 노동력으로 투입이 가능하죠.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선 최대한 많이 낳아 노동을 시키는 게 이득입니다. 벽돌 나르고 공구리 치는데 그렇게 고등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금리도 높기 때문에 수익도 상당하거든요.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는 투자 대비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회수 시간도 빠르고. 거기다 나중에 나이 들어 은퇴하면 그땐 누가 보살펴 줍니까? 우리는 연금, 양로원 이런 게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 개발도상국에서 아이는 가족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중진국에선 이런 양육 방법이 어렵죠. 아니 인프라도 거의 다 완성되고 제조업도 자동화로 바뀌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젠 기업에서도 아무나 안 써요. 여러 기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사업을 이끌 만한 인재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턱대고 많이 난다고 해서 절대 이득이 아닌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 해도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로 만들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 돈이 소요되거든요. 결국 많이 낳는 것보다 적게나 잘 키우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출산율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한국이 아이를 적게 낳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중국이라고 다를까요? 지금 여기도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동남아로 공장 이전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시겠죠? 이 저출산의 해결법은 과연 뭘까? 해결법이 없다면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이 모든 해답은 2부에서 공개합니다.